이대로 끝이다. 베트남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나의 기업이 떠났을 뿐인데 GDP 성장률이 반토막 났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베트남 관료들은 비웃었습니다. 삼성, 절대 못 떠나. 우리가 최적지야. 5,200억 원의 추가 세금을 요구하며 우쭐했던 그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삼성은 달랐습니다. 40조 원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신뢰를 지켰습니다.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조차 믿을 수 없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 경영학의 새로운 역사를 쓴 이 사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래드 켈러입니다. 57세 미국 출신 국제경제 분석가로서 월스트리트에서 27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남자였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렀죠. 뉴욕의 글로벌 투자회사 골드만삭스에서 수석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 결정에 조언해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3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엑셀 시트와 경제 데이터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 제조업 시장이라면 제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굴기부터 베트남의 부상까지 모든 트렌드를 정확히 예측해왔죠. 감정은 투자를 망치는 독이라고 믿었고 모든 결정은 수치와 통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리포트 한 장으로 투자 방향이 뒤집히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최우수로 졸업한 뒤 쌓아온 제 경력은 완벽했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자 자신감의 원천이었죠. 동료들은 저를 차갑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게 전문가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1월 3일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온 비행기였는데 공항에서부터 삼성 광고가 눈에 띄더군요. 호텔 32층 창문을 열면 급성장하는 도시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천루와 건설 크레인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뚝 선 삼성 로고. 제 노트북에는 완벽한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연간 740억 달러 수출,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18만 명 직간접 고용, 220억 달러 누적 투자. 커피를 마시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관계는 절대 깨질 수 없다고. 27년 경력이 보증하는 완벽한 예측이었습니다. 제 분석 보고서 제목은 베트남 삼성 동맹. 향후 10년 지속 가능성 95%였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제 모든 예측을 뒤집을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의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저는 호텔 근처 베트남 로컬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진한 베트남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게 루틴이었어요. 그곳에서 노트북을 펴고 경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6.5% 성장을 기록한 동남아의 별이었습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몰려들었죠. 그 중에서도 삼성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2008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16년간 이 나라의 경제 심장이 되었어요. 박린성과 타이응 우엔성에 위치한 거대한 공장들에서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50%가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삼성 갤럭시의 절반이 베트남산이라는 얘기죠. 공장 주변에는 완전한 삼성 경제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직접 박린성 삼성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부터 압도되었어요. 축구장 200개를 합친 크기의 부지에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주변으로는 식당, 카페, 편의점, 숙박업소가 즐비했죠. 협력업체만 2,500개에 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삼성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식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한 젊은 베트남 여성 노동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어요. 월급도 좋고 복지도 훌륭하죠. 덕분에 동생 대학 등록금도 보낼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베트남 청년들에게 삼성은 꿈의 직장 1순위였습니다. 하노이 시내 곳곳에는 삼성 취업 준비 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었죠. 서점에 가면
한국어 교재가 베스트셀러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상생 모델이 또 어디 있을까? 삼성 덕분에 박린성 실업률은 2%대로 떨어졌고 1인당 소득은 5년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10년간 300% 상승했어요. 공장 인근 작은 마을이었던 곳이 이제는 번화한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을 국가 경제 파트너로 불렀어요. 총리가 직접 공장을 방문해 감사를 표할 정도였죠. 제 모든 분석은 한 가지를 가리켰습니다. 이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지만 2024년 2월 중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재무부 고위 관료들과의 미팅이 있던 날이었어요. 하노이 중심가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들은 묘한 자신감을 풍겼습니다. 켈러 씨, 삼성은 베트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없으면 갈 곳이 없죠.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한 고위 관료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을 아꼈어요. 미팅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이상했어요. 베트남 관료들의 태도가 6개월 전과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을 귀빈처럼 대했는데 이제는 뭔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며칠 후 베트남 주요 일간지에서 심상치 않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외국 기업의 과도한 세금 혜택 재검토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삼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타깃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즉시 삼성 베트남 법인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현지 홍보팀장과 통화했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켈러 씨, 세무조사가 부쩍 늘었고 정부 관계자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본사에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제 동료 경제학자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냥 협상 카드일 뿐이야. 베트남이 삼성을 잃을 리 없어. 한 동료가 자신있게 말했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데이터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으니까요. 삼성의 베트남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고용도 증가 추세였습니다. 숫자는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27년 경력으로 다져진 육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삼성 공장 근처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노동자들이 출근하고 협력업체 트럭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장 앞 주차장에 세워진 고급 차량들이 유난히 많이 보였습니다. 본사에서 온 임원들이 늘어난 것 같았죠. 긴급회의가 잦아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23분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뉴스가 터졌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CNN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베트남 정부 삼성에 5,200억 원 규모 추가 세금 부과.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즉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베트남 재무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10년간 삼성이 받은 세금 혜택이 부당하다며 소급 적용해서 추가 세금을 내라는 것이었죠. 액수는 약 5,200억 원. 숨이 막혔습니다. 27년 경력에서 이렇게 무모한 요구는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저는 즉시 전화기를 들고 삼성 측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지금 긴급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며 급하게 끊었어요. 베트남 정부 대변인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렸습니다. 이제 합당한 세금을 낼 때입니다. 법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삼성이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죠. 대변인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삼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베트남만 한 최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16년 투자를 벌일 리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베트남은 방금 금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칼을 든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하노이는 술렁거렸습니다. 삼성 협력업체 사장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어요. 켈러 씨, 이거 진짜입니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목소리에 패닉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정하세요. 곧 해결될 겁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온갖 시나리오를 분석했어요. 삼성이 5,200억 원을 낼까? 베트남이 양보할까? 협상으로 중간 지점을 찾을까?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도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변수가 있었어요. 새벽 4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 기업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27년간 저는 수백 개의 미국, 유럽, 일본 기업들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제 엑셀 시트에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저는 부정과 충격 속에서 헤매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 분명 협상 전략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론을 통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3월 18일 베트남 주요 방송사에서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어요. 외국 기업의 특혜,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삼성이 받은 혜택을 나열했죠. 삼성은 10년간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토지 임대료도 파격적으로 싸게 받았어요. 이제 제대로 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 패널이 주장했습니다. 스튜디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여론이 정부 편으로 기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 공장 노동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소셜미디어에는 불안한 목소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미쳤나? 삼성이 떠나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18만 명이 실업자 되는 거 생각 안 해? 베트남 사회가 둘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 동료들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결국 타협할 거야. 양측 다 손해니까. 한 미국인 투자자가 말했어요. 삼성이 16년 투자를 벌일 리 없어. 베트남도 수출의 25%를 잃을 순 없고. 독일인 경제학자도 동의했습니다. 이건 그냥 협상 과정일 뿐이야. 곧 합의점을 찾을 거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삼성 측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3월 20일 저는 삼성 베트남 법인의 한 중간 관리자와 조용히 만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켈러 씨, 본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임원들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정말 떠날 수도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본사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과 달라요. 그들에게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칙이 깨지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 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역사,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경영 철학, 한국 재벌 기업들의 특징. 그러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용이 재산이다. 이병철 회장이 평생 강조했던 말이었어요. 그 순간 뭔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3월 말이 되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삼성이 첫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3월 28일 오전 10시 삼성 베트남 법인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베트남 정부의 일방적인 세금 요구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삼성은 16년간 베트남과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했고 합의된 조건 하에 투자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룰을 바꾸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은 예상 밖이었거든요. 그럼 철수도 고려하시는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법인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베트남 주식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삼성 협력업체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히 고객사들에게 긴급 리포트를 발송했습니다. 베트남 리스크 증가, 주의 요망이라는 제목으로요. 이에 베트남 정부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반박했어요. 법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삼성이든 누구든 베트남법을 따라야 합니다. 특혜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떠난다면 그것도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과연 16년 투자를 벌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만류했습니다. 켈러,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결국 돈 문제야. 협상으로 해결될 거야. 한 선배 애널리스트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국제 경제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대기업이 그렇게 쉽게 움직일 리 없어. 이동 비용만 수조 원인데.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랬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계속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파급 효과는 점점 커졌습니다. 삼성 공장 주변 상권이 먼저 반응했어요.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춰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죠. 식당과 카페 매출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지갑을 닫은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축해야죠. 한 식당 주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의 식당은 평소 점심시간이면 만석이었는데 이제는 절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 2,500개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삼성 물량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인 곳들이 부지기수였어요. 한 협력업체 사장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켈러 씨, 정말 큰일입니다. 삼성이 떠나면 저희는 망합니다. 직원 300명을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8만 명. 이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8만 가족의 생계가 두 정부의 자존심 싸움에 걸린 것입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가였지만 이번엔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희망을 잃지 않고 양측은 4월 초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습니다.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마라톤 협상이 진행되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직접 베트남으로 날아왔습니다. 국제상공회의소 아시아 지부장도 중재자로 참여했죠. 저는 하노이 힐튼 호텔 앞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협상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고 들었어요. 첫날 회의는 10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사람들이 나왔는데 모두 지친 표정이었어요.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들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오전, 삼성 측이 제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1,500억 원을 납부하겠습니다. 대신 향후 10년간 세금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삼성은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라는 걸 분명히 한 것입니다. 베트남 측은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 후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4천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혜택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협상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셋째 날 오전,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2천억 원까지 양보하겠습니다. 하지만 신뢰 회복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공식 사과와 향후 정책 안정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측 수석 대표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법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3,500억 원. 이게 마지막 제안입니다.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오후 3시, 양측이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베트남 측은 말했습니다. 삼성이 협상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삼성 측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본사와 협의하여 향후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협상장을 나서는 삼성 임원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했어요. 한 임원이 제 옆을 지나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주변에서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삼성이 너무 오만하다. 고작 2천억 원 더 못 내. 베트남 언론들이 삼성을 집중 공격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을 아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원칙을 말할 때 그건 끝이다. 협상 결렬 후 저는 극심한 자기 의심에 빠졌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한국 기업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27년간 쌓은 제 분석 틀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삼성은 분명 경제적으로는 남는 게 베트남이었습니다.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16년 투자 220억 달러, 연간 매출 740억 달러, 순이익만 50억 달러 이상. 이런 조건을 다시 만들려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인도로 이전하면 초기 비용만 100억 달러가 넘어요. 모든 숫자가 남아야 한다고,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은 고작 2천억 원 차이 때문에 모든 걸 버릴 각오를 하는 걸까요? 새벽 2시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 경제사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기업들은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신용거래로 성장했다. 그들에게 신뢰는 생명이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왜 숫자가 답을 주지 못할까? 한국 기업의 DNA에는 제 엑셀에 없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원칙과 신뢰였습니다. 이익보다 명예를, 돈보다 약속을 중시하는 문화. 과거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년 전 서울에서 만난 한국 경제학자가 했던 말. 켈러 씨, 한국 기업들은 신뢰가 깨지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강점이자 약점이죠. 그때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4월 15일 오후 삼성 베트남 법인의 한 한국인 임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켈러 씨, 조용히 만날 수 있을까요? 그는 신중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는 하노이 외곽의 한적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임원은 삼성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커피를 앞에 두고 그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브래드, 당신은 숫자만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존중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2008년 우리가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프라도 숙련 노동자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멀리를 바라봤어요. 16년간 우리는 단순히 공장만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람을 키웠어요. 베트남 청년들을 한국으로 데려가 교육시켰습니다. 협력업체들에게 기술을 전수했죠. 코로나 때는 임금을 100% 보장하면서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노동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돈만 벌러 온 게 아니니까요.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려 했습니다. 그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는 우리를 어떻게 봤을까요? ATM으로 봤습니다. 필요할 때 돈 뽑는 기계. 16년간 쌓은 신뢰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룰을 바꾸고 사과 한마디 없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켈러 씨, 5,200억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에게 그 돈은 큰 돈이 아니에요. 문제는 존중입니다.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 그 태도가 문제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본사에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지속할 수 없다고. 삼성의 창업주께서 평생 강조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신용이 재산이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지킬 겁니다. 그 순간 제27년 경력이 한순간에 재정립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숫자가 아닌 가치로 움직이는 조직이었습니다. 이익보다 명예, 돈보다 신뢰. 이게 한국의 힘이었어요. 서양 자본주의와는 다른 동양의 기업 철학을 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무 늦게 이해하셨네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이해를 얻은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다음 행보를 정확히 예측해야 했어요. 더 이상 틀릴 수 없었습니다. 제 명성이 걸린 문제였죠. 저는 철저한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삼성의 대안을 조사했어요. 인도가 최우선 후보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미 삼성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더군요. 50억 달러 인센티브, 10년 법인세 면제, 토지 무상 제공. 모디 총리가 직접 이재용 회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도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도가 가장 유력했습니다. 이미 삼성이 인도에 스마트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확장 계획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삼성은 5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인도 현지 답사팀이 여러 차례 방문했고 부지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었죠. 필요한 자원과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은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요. 저는 예상되는 장애물도 분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8만 명의 고용이었어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력업체 2,500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삼성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밤낮으로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삼성 베트남 철수 가능성 80%였어요. 이번엔 반드시 정확하게 예측해야 해. 결연한 의지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가치를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저는 숫자와 가치를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결정은 합리적이면서도 원칙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득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계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 기업은 원칙을 지키는구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구나. 이런 평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룰지. 시계는 째깍째깍 흘러갔고 디데이가 다가왔습니다. 5월 초가 되자 베트남 경제계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월 2일 베트남 상공회의소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정부는 삼성과의 관계를 재고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 경제에 치명타가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베트남 경제단체 연합회, 제조업협회, 중소기업협회가 잇따라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삼성을 잃으면 베트남 경제가 무너집니다. 재협상을 요청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말이죠. 한편 삼성은 인도 정부와 구체적인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5월 10일 이재용 회장이 인도를 극비 방문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인도 언론들이 공항에서 그를 포착했습니다. 삼성 회장 뉴델리 도착인도 저녁이 들썩였죠. 베트남 언론에서도 비로소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정말 떠나나 베트남 경제 비상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5월 15일 베트남 정부가 처음으로 유화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삼성과의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명확한 조건을 제시했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신뢰 회복 조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 액수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깨진 신뢰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죠. 이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삼성이 최종 결정을 내릴 날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베트남이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복구되지 않아요. 특히 한국 기업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삼성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베트남 총리의 공식 사과, 향후 10년 세금 정책 보장,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태도 변화. 과연 베트남의 자존심이 허락할까요?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5월 18일 베트남 경제부총리가 삼성 본사에 친서를 보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하지만 삼성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단 한 줄뿐이었죠. 그러나 5월 20일 최악의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희망의 불씨가 꺼지는 순간이어요. 오전 11시 베트남 정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대변인은 당당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삼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베트남이 최적지입니다. 인프라, 노동력, 물류, 모든 면에서 베트남을 능가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법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베트남은 방금 자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만이 국가를 파괴하는 순간을 목격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삼성이 정말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협상 의사는 없습니까? 대변인은 비웃듯 대답했어요. 삼성이 16년 투자를 벌일 리 없습니다. 그들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베트남 정부 내 강경파가 완전히 승리한 것이죠. 온건파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묻혔습니다. 삼성 측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성명이 발표되었어요. 베트남 정부의 태도에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대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사업의 향후 방침에 대해 조속히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냉담하고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협력 업체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제 전화기가 불타올랐습니다. 켈러 씨, 이제 정말 끝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마다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노동자들은 공장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삼성이 아니라 정부를 향했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죽인다. 총리는 책임져라.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절망적이었습니다. 18만 가족의 눈물이 한 관료의 자존심보다 가볍다니. 이건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었어요. 그날 밤 하노이 거리는 술렁거렸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정부 규탄글로 도배되었죠. 우리가 선택한 정부가 우리를 배신했다. 삼성을 잃으면 베트남은 끝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던 5월 25일 오전 삼성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움직인 것입니다. 오전 9시 인천공항 VIP 라운지. 이 회장이 인도로 향하는 전용기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재용 회장, 인도, 긴급 방문 삼성 베트남 철수 초읽기 글로벌 언론이 일제히 집중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블룸버그 모두 톱뉴스로 다뤘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 한국 기업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구나. 더 이상 협상도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후 2시 인도 뉴델리 공항. 이재용 회장이 도착하자 인도 상공부 장관이 직접 마중 나왔어요. 레드카펫이 깔렸고 의장대가 도열했습니다. 국빈급 환대였죠. 그날 저녁 모디 총리와의 만찬이 열렸습니다. 인도 언론들이 총리 관저 앞에 진을 쳤어요. 만찬 후 모디 총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도는 삼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5월 26일 오전 10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삼성과 인도 정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재용 회장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를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5년간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베트남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5년까지 완전히 철수할 계획입니다. 40조 원 규모의 투자 철회, 16년 역사의 종료, 18만 명 고용의 소멸, 모든 것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말 전격 철수를 결정한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이 회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삼성의 원칙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게 바로 원칙이구나. 40조 원을 버리고 신뢰를 지킨 기업,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타협 없는 원칙. 27년 경력이 한순간에 재정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베트남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삼성 발표 30분 후 베트남 주식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협력업체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 주요 지수가 5% 이상 폭락했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삼성 공장 앞에서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울면서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밥줄을 끊었다. 18만 가족을 어쩌라고. 협력업체 사장들은 멘붕 상태였죠. 한 사장은 제게 전화해서 울먹였습니다. 켈러 씨, 저는 20년 동안 삼성 하나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직원 500명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월 1일 삼성과 인도 정부 간 정식 계약이 뉴델리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인도 측이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이었어요. 50억 달러 현금 인센티브,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2,000에이커 토지 무상 제공, 전용 고속도로와 전력 공급 인프라 건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 총리가 직접 서명한 보장 각서였습니다. 향후 20년간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 변경 없음을 보장한다. 인도는 삼성을 국빈처럼 대우했습니다. 계약식에는 인도 상공부 장관, 재무부 차관이 모두 참석했어요. 인도 언론들은 환호했습니다. 삼성 유치 성공, 인도 경제 도약의 전환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극적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 CEO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어요. 삼성의 결정을 존중한다. 신뢰 경영의 모범을 보였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이 세계 기업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불가능이 가능이 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27년간 숫자만 보던 제가 가치의 중요성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익보다 명예를,
돈보다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어요. 세계가 삼성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삼성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어요. 투자자들이 평가한 것입니다. 이 기업은 원칙을 지키는구나.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구나.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한 단계 더 높아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객사들에게 긴급 리포트를 발송했어요. 제목은 삼성 사례 신뢰 자본의 승리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에 가르쳐준 교훈.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 27년 만에 제 투자 철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기업을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삼성 철수 발표 일주일 후 베트남의 참상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6월 첫째 주 18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삼성 공장 주변 상권이 붕괴했습니다. 매일 문 닫는 식당, 카페, 상점이 속출했죠. 부동산 가격은 50% 폭락했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협력업체 2,500개 중 절반 이상이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협력업체 사장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다행히 구조되었지만 그의 절규가 베트남 전역을 울렸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죽였다. 베트남 정부는 뒤늦게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6월 10일 베트남 총리가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삼성과의 관계 악화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협상 기회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삼성은 냉담하게 대답했죠.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변경할 계획 없습니다.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 규탄 열풍이 불었어요. 정부가 삼성을 잃었다. 오만이 나라를 망쳤다.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하노이 광장에는 수만 명이 모여 정부 퇴진을 요구했어요. 18만 가족의 눈물, 누가 책임질 것인가 플래카드가 나붙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경제 10년 후퇴를 예측했어요. 국제통화기금은 베트남 성장률 전망을 6.5%에서 3.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CNN, BBC, 블룸버그가 연일 톱뉴스로 다뤘죠. 베트남, 삼성 잃고 경제 위기 신뢰를 잃은 국가의 대가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베트남은 금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것입니다. 신뢰를 잃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세계가 배웠습니다. 한국 기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삼성 공장 앞에 빈 주차장, 멈춘 컨베이어 벨트, 텅 빈 사무실. 그곳엔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흐르며 영향력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9월이 되자 베트남 경제의 참상이 명확해졌어요. 2분기 GDP 성장률은 3.2%로 급락했습니다. 10년 만에 최저치였죠. 수출은 전년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삼성이 차지하던 25%가 증발한 것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40% 감소했어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을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트남은 신뢰할 수 없다. 언제 룰을 바꿀지 모른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등이 베트남 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반면 인도 경제는 삼성 효과로 급부상했습니다. 삼성이 들어선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50% 상승했어요. 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협력업체들이 줄지어 인도로 이전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환호했죠. 삼성 유치로 30만 개 일자리 창출 예상 경제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9월에 외국 기업 신뢰 회복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부총리가 직접 단장을 맡았어요. 세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외국 기업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국제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하겠다. 다른 기업들의 모방 사례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가 삼성 사례를 인용하며 태국 정부와 재협상에 성공했어요. 우리도 신뢰가 깨지면 떠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유럽 기업들도 동남아 각국 정부의 장기 정책 안정성 보장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한국 기업의 원칙 경영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0월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삼성 사례를 교재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케이스 스터디 제목은 신뢰 자본의 승리 삼성의 베트남 철수 결정이었습니다. 세계 유수 경영대학원에서 삼성 사례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세계경제포럼은 내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의제로 신뢰 경영을 선정했습니다. 하나의 결정이 한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글로벌 경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걸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 경영학의 새로운 장을 쓴 것입니다. 세계가 한국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던 브래드 켈러는 사라졌어요. 이제는 가치와 원칙을 함께 보는 경제학자가 되었습니다. 신뢰가 곧 자본이다. 이것이 제 새로운 투자 철학이 되었어요. 한국 기업에 대한 제 평가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효율적이지만 보수적이라고 평가했죠. 이제는 원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평가합니다. 11월, 저는 새로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신뢰 자본론 한국 기업이 세계에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출판사에서 큰 관심을 보였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도 생겼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세계에 알리고 그들의 신뢰 경영을 연구하는 것. 12월에는 삼성 본사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서울을 방문해 특강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외국인이 본 한국 기업의 힘이었죠. 서울 삼성타운에서 열린 강연에는 500명이 넘는 임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7년간 저는 한국 기업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숫자가 아니라 가치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신뢰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본이라는 것을.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재발견했습니다. 삼성의 40조 원 철수는 손해가 아니라 투자였어요. 신뢰라는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 그 투자의 수익률은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삼성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가 급상승했어요.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삼성이 10위권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 프리미엄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삼성 효과였어요. 2025년 1월, 저는 한국 기업들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LG, 현대, SK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이 제게 자문을 구했어요. 다른 기업들에게 한국의 경영 철학을 전파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27년 만에 저는 진짜 투자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교훈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들에게도 말했어요. 한국 기업에 투자해라. 그들은 신뢰할 수 있다. 저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샘솟았거든요.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팬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이며 단기 이익보다 장기 원칙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성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과 용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40조 원을 버리고 신뢰를 지킨 결단.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옳은 선택이었어요.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신뢰와 원칙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기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개인에게도 기업에게도 국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원칙을 지켜 성공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국 기업의 자랑스러운 순간을 함께 축하해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신뢰를 지키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의미를 재발견했습니다. 삼성의 40조 원 철수는 손해가 아니라 투자였어요. 신뢰라는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 그 투자의 수익률은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삼성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가 급상승했어요.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삼성이 10위권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 프리미엄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삼성 효과였어요. 2025년 1월, 저는 한국 기업들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LG, 현대, SK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이 제게 자문을 구했어요. 다른 기업들에게 한국의 경영 철학을 전파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27년 만에 저는 진짜 투자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교훈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들에게도 말했어요. 한국 기업에 투자해라. 그들은 신뢰할 수 있다. 저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샘솟았거든요.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팬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이며 단기 이익보다 장기 원칙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성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과 용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40조 원을 버리고 신뢰를 지킨 결단.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옳은 선택이었어요.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신뢰와 원칙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기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개인에게도, 기업에게도, 국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원칙을 지켜 성공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국 기업의 자랑스러운 순간을 함께 축하해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신뢰를 지키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